한국의 어느 한 도로. 한 외국인 여성이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며 뒷좌석에 있던 호신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세차장을 지키던 한국인 직원이 다가오더니 그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넵니다. 한국인 직원의 말을 들은 외국인 여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근처를 살펴보게 되고 이내 무엇인가를 발견하더니 손으로 입을 막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인 사라라고 해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풍족한 상위층의 삶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보통과 다르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꽤 보기 쉽지 않은 젊은 여성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당연하게도 저 스스로가 상위층이라고 자칭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한국인과 협력 관계로 법의 명확한 소송을 위해 업무차 내방하게 된 한국에서 제가 사는 노르웨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비교되는 후진국의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말았는데요. 제가 일이 많은 사법부 지역은 상당히 갖가지 아시아인들이 지내는 한인타운 부근이라서 저는 검사로서 사건을 맡고 나서부터 꽤 많은 노르웨이 거주 아시아인 사람들의 소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법의 명확한 소송을 위해 그들과 교류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취급하는 언어를 위해 옛날부터 한국어를 배워왔었던 저는 그 차후부터는 쭉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소송 담당을 주로 맡아왔었습니다. 그러한데 얼마 전 제가 담당한 하나의 사건은 제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 방식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어야 명확한 소송이 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저는 아주 짧은 출장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는 무척 거리도 멀고 그저 한국인들의 외모 정도에 대하여서만 알고 있었을 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협력차 출장을 간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저의 동기, 검사 동료들은 저보고 왜 그런 후진국을 가냐면서 그저 알고 있는 법문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으나 저는 옛날부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느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졌는지 알아야 명료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말에 약간 망설이기는 했다고 하나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결국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저 저의 한국 경험기에 가까운 업무 출장이었으나 한국에 처음 입국하게 된 저는 이미 공항에서부터 무엇인가 의문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여행 가기 전 저에게 한국은 노르웨이와 땅의 크기는 유사하지만 한국은 도무지 발달하지 못한 나라라면서 저보고 한국에 안착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교통 때문에 진이 다 빠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검사 동기들이 했었다고 하지만 공항에 내린 저는 동기들의 말이 완전한 실수였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한국의 공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노르웨이였다고 하나 노르웨이의 공항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최소 100배는 더 큰 공항처럼 느껴졌어요. 특히나 노르웨이에서는 대부분의 날씨가 언제나 초가을 날씨로 유지되는데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 자체가 무엇이었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칙칙한 느낌이지만 제가 한국의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꽤 더운 여름 날씨였는지 공항에는 해외로 여행을 여행 가기 위한 부자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가득하고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공항의 한국인들은 대다수 컬러가 무척 강한 개성 있는 옷들을 입고 있었고 노르웨이에서는 잘 안 보이는 해외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를 손 놓고 갈 만큼 그렇게 부자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해외여행이 마음만 있으면 간편하게 떠날 수 있는 듯 모든 사람들이 그저 당연한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편안해 보였어요. 저 혼자만 칙칙한 회색과 검은색의 옷을 입은 채 무엇인가 경직된 사람처럼 보였고 그에 반대되는 한국인들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가득했죠.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차후부터는 마음을 열고 한국을 진심으로 느끼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답니다. 사건 공판이 있을 때도 늘 다짐하는 편견 없이 바라보자는 마음을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한국 여행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었고 무엇인가 대단한 나라에 내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공항 실외로 나온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기어코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교통이 강한 나라였다는 사실이고요. 제가 태어난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대다수 기온이 365일 추운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 교통이 발전하지 못하여서
차가 없으면 아주 짧은 거리의 마트를 가더라도 한층 더 견디기 힘든 날씨의 고통을 훨씬 많이 체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통과 다르게 담당하던 사건의 소송을 위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경찰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많았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시간에만 쏟아야 될 만큼 그 이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것과는 판연이 상반된 교통이 미치도록 편리하고 빠른 나라였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지하철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이미 한국으로 이민하고 지내고 있다는 지인과의 약속 시각을 약간 뒤로 미루고 인생의 처음 지하철을 활용해 약속 장소까지 이동해보기로 했답니다. 노는 것이 아닌 업무 때문에 한국을 처음 온 것이었다고 해도 한국의 많은 종류의 시설물들을 겪어볼수록 저는 지금의 이 시간이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저는 주변 한국인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 제가 이동하려는 지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탑승한 저는 지하철 한쪽에 고가의 자전거가 수십 대 나란히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던 의문의 한국인 무리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마땅히 지하철이 지하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고가의 자전거를 들고 탑승할 수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한 고가의 자전거를 지하철에 타고 있던 그 어떠한 한국인도 탐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웠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고가의 물품은 똑바로 관리하지 않다고 하면 하루 만에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휴대폰마저도 가방과 고리를 연결해 도난당하지 않도록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인지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듯 모두가 자신만의 할 일을 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한국을 처음 겪은 제가 의심스러운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이미 지하철 내부의 한국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듯 치안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저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체감할 수 없었던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지내고 있던 친구와 약속 장소에서 만난 저는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왜 한국이 이런 놀라운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실태를 숨겼냐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저희 말에 그저 작은 미소를 보이며 말로 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며 지금의 이 문화들은 직접 들어와 몸으로 체험해야 진정한 매력이 느껴진다는 말과 함께 업무 때문이기는 하지만 짧게나마 한국에 잘 왔다는 대답만 해주더군요. 담당하던 사건 때문에 바쁜 업무 중 숨통이 트일 시간이 필요했던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꽤나 오래 지낸 친구의 설득으로 짧게나마 하루 동안의 한국 여행을 즐기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친구에게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저의 소송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대단하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었기에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되는 순간이었죠. 친구는 저에게 일단은 시간이 짧으니 자신이 숙식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 부근 위주로 드라이브를 하러 다니며 관광 명소들을 짧게나마 관광해보자면서 바로 차를 빌리자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노르웨이에서는 차를 빌리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드물게 옆집 이웃의 차를 빌리더라도 그 차가 도둑 맞을까 극도로 염려해서 타야 하는 짐덩이에 불과했었는데요. 한국에 이민을 온 지 약 3년이 지난 저의 친구 루카스는 한국에서는 렌터카 시스템이 휴대폰 하나로 죄다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원하는 차종만 말해보라는 자신만만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나 정말 휴대폰과 카드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중세시대나 진배 없는 노르웨이에서 평생을 살아오던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친구 루카스의 도움으로 휴대폰으로 원하는 차를 고른 뒤 저희는 약 5분 정도 걸어 한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활용해 빌린 렌트카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척 빠른 속도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하나의 걸림돌도 없이 저희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편익한 삶의 시스템들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상태 같았죠. 그렇게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의 창밖을 구경하며 꽤 높은 서울의 빌딩들을 눈이 빠질 정도로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한층 더 신기했던 또 하나의 사실은 한국의 밤은 밤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북유럽권에 가까운 노르웨이에서는 해가 상당히 빨리 지고 해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면 모두가 일거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지만 한국의 밤은 사실상 24시간이 밝게 빛나는 낮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시간적 제약 없이 길거리로 나와 자기 일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며 어떻게 빨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시간의 효율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한국의 지리에 익숙했던 루카스의 도움으로 저는 꽤 많은 관광 명소를 짧은 시간에 모두 둘러볼 수 있었으나 모든 곳은 도시 속에 이러한 자연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관광 명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물론 자연이 꽤 도시와 긴밀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저 허허벌판에 자연이 있는 노르웨이와는 같지 않게 한국은 도시와 자연이 그 이상으로 알맞게 섞인 자연 친화적인 디지털 도시였죠. 일에 지친 한국인들은 빌딩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공원과 호수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고 친구 또한 모든 것이 살기 좋은 이러한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여전히 한국에서 계속 자리 잡아 살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관광 여행을 마친 뒤 친구는 렌터카를 돌려주기 전에 직접 세차를 하고 돌려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차에 태운 뒤 한국의 길거리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세차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만큼 도시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한 개씩 있을 정도였는데 친구는 차를 활용해 약 2분 정도만 이동하더니 한눈에 보아도 엄청나게 큰 세차장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순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의 세차장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린 뒤 근처를 경계하며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는 위험한 경향이 생기면 바로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친구가 저를 보더니 깔깔 웃으며 비웃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는 저를 보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세차를 하는 차를 훔쳐가지 않는다면서 저를 보며 박장대소를 했고 저는 처음에는 친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주변을 서서히 둘러보게 된 저는 스스로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하게 직접 세차를 하는 한국인들은 물론 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 학생까지도 자신의 자전거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세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세차장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외진 곳에 있어서 자신의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물품을 도난당할 것을 매순간 방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세차를 하던 중 주위 자리에서 커피까지 마실 정도로 그 누구도 자신의 차를 도난당할 것이라고 한치의 염려는 아예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였는데요. 저는 좀처럼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클리너 폼으로 씻고 있던 한국인 학생에게 접근했고 상당히 어색한 한국어로 세차장에 있는 것이 무섭지는 않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인 학생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굉장히 능통한 영어로 저에게 한국에서의 세차장은 그저 커뮤니티 시설과 전혀 염려가 없는 공동시설이라면서 도리어 세차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많다고 해서 전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조로운 대화였다고 하였으나 저는 세차장이 안전하다는 사실과 한국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궁금증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푹 빠져버렸고 친구에게도 방금 있었던 한국인 학생과의 일화를 들려주게 되었죠. 친구는 저에게 노르웨이에서의 생활 방식을 한국에서는 버리라면서 각별히 한국의 학생들은 대개 학교에서 이미 기초 과목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고 노르웨이에서의 학생 수준보다 한층 더 높다는 상당한 언급까지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정말 마음 편안한 한국에서의 세차를 마칠 수 있었고 중간중간 세차장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던 카페 테이블에서 세차를 하러 온 처음 마주한 한국인들과 재미있는 담소까지 나눌 수 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세차를 하는 날이었으나 그렇게 처음 본 한국인들과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이런 게 바로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였죠. 세차를 모두 마치고 휴대폰을 사용해 지정된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한 뒤 저는 친구의 배려로 친구의 집에 같이 돌아와 오늘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직껏 노르웨이에서 보내온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지금부터라도 친구처럼 한국에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이상으로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짧은 한국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간 저는 바로 그 즉시 제가 재직하고 있던 법무처에 사실상의 퇴사를 확정짓게 되었어요. 제가 소지하고는 법의 지식은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쓸모가 없겠으나 저는 한국에서 처음 보는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저 그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제 삶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겠다는 결정이 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한 달 뒤
저는 얼마 전 저를 한국에서 안내해 주었던 친구 루카스를 만나 저희 첫 번째 계획인 한국에서의 집을 구하기로 약속을 잡아놓았습니다. 만일 한국에 처음 자리 잡게 된다면 저는 바로 그 즉시 그때처럼 위험이 안 생길 세차장을 사용할 생각에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분들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